압도적 뉴스 컨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조금 좋죠? 네, 그나마 조금 나아졌네요. 네,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렇게 V자 반등을 해줄 거라고 다들 예상은 하긴 했었을 텐데 생각보다 많이는 조금 못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라도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면은, 오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완전히 많이 내렸다가 오늘 이제 오르다 보니까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는 이제 3.76% 정도 오른 이제 2533.34로 출발을 했다가요, 한 3%대 상승폭을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한 5분 정도 있다가 주식 거래가 잠깐 중단됐었죠.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건데, 매수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년 2개월 만에 처음 발동됐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가,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바로 서킷 브레이크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막 장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좀 혼란을 겪으면서도 조금 기분 좋게 혼란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장은 좀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장 한번 띄워주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3.3% 오른 2522.1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2% 올랐습니다. 좀 더 많이 올랐고 732.87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700선을 넘었죠.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856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한 종목은 7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21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115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어제보다는 워낙 지금 장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기는 한데, 글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기는 좀 이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오늘 뭐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면서 초반에는 한 6%까지 넘게 오르긴 했지만 결국에는 조금 상승폭을 줄였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또 오늘 이제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제는 왜 빠졌고 오늘은 왜 올랐냐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사실 어제 뭐 저도 그렇고 권순우 기자도 그렇고 계속 살펴봤지만 명확한 이유를 좀 찾기 어렵어요. 네, 어려웠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뭐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것 때문에 빠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끝난 거고 이제 그러면 고용 불안은 끝난 거야? 네. 아니잖아요. 네. 하루 만에 그런 게 이제 다 해결이 되고 상황이 변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어쨌든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어제 밤에 이제 미국에서 PMI 지수가 조금 잘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이 오늘은 조금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가 이제 개장 직후 65.73까지 오르면서 패닉 양상을 보였다가 PMI가 발표되면서 다시 65% 오르면서 완전 여기 롤러코스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라든지 어제 미국장 증시 전체가 대부분이 기분 좋게 마감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장이 좀 좋게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하방 장 마무리까지도 그걸 계속 잘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계속해서 지금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지금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경제지표와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은태 KB증권 연구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은 이번 폭락의 원인이 경기 침체든 엔캐리 트레이드 등 간에 일단 이제 펀더멘털이 아닌 불안에서 촉발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패드가 과감한 통화 완화 정책으로 불안을 잠재우고 경기에 자신감을 갖도록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빨리 지금 9월 달에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쉽게 말하면 0.25가 아니라 빅스텝으로 갈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알에 대한 공포 자체가 현실화로 인식이 되면서 다시 한번 꺾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렇게 우리나라 종목,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오늘 일본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전장 대비 10.23%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3.3%대 올랐는데 지금 일본은 10% 넘게 올랐죠. 어제 일본이 사실은 뭐 난리가 났잖아요. 12% 이상 빠지면서 역대 이제 포인트로는 최대치고 퍼센트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빠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17포인트가 오르면서 지금 34,0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진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당연히 오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반등이 일어나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매수 서킷 브레이크가 있었고요. 또 이제 오사카 증권거래소에서도 개장 직후에 이제 니케이 선물 9월물과 일본 종합주가 지수인 토픽스 선물 매매에 대해서 이제 서킷 브레이크를 동시에 걸었습니다. 오늘 토픽스도 많이 올랐어요. 이제 9.3% 상승을 했고 또 보시면은 이제 대만 갑권, 대만도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도 오늘 3.38%가 오르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이제 아시아 그 증시가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 이제 종목들은 어떻게 올랐는지 제가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봤는데 삼성전자 당연히 1.54% 올랐고 SK하이닉스 4% 이상 올랐고요. 엔솔도 많이 올랐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90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쭉 보시면은 이제 시총 20위권 안에서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만 좀 0.27% 약보합을 보였고 대부분이 다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뭐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그 V자 반등의 영향을 다시 같이 입으면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은 시가총액 20위권에서는 넥슨 게임즈를 제외하면은 모두가 이제 다 올랐고요. 참 좋죠. 이거 보시면은 지금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그런 이제 배터리 소재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또 알테오젠도 6%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뭐 보시면은 배터리, 바이오 할 거 없이 전부 다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그 하락분을 웬만큼 많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8% 넘게 빠졌다가 오늘 3% 정도 올랐다라는 게 사실 이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5% 정도 빠진 건데 네네. 조금 그래도 손해를 아직까지 좀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특히 이제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8% 넘게 빠지면서 한 2,700선에서 2,400선까지 네. 떨어졌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지금 올랐다고 하지만 2,500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찐 바닥을 확인을 하고 찐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기는 조금은 이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 나스닥 시장을 한번 또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내일 시장 오늘 밤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고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는 원래 이제 값싼 엔화를 사서 이제 조금 비싼 그 다른 자본을 그 매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이익을 얻는 걸 말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BOJ가 금리도 인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엔화가 점점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점점 청산될 거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그러면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나가면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총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자체가 최소 16조에서 최대한 38조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큰 뭐 여파를 입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됐을 때 그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죠. 사실 최근에 엔화 자체가 일본 증시 자체가 많이 올랐던 거는 엔화 절하 때문에 사실 많이 올랐던 거지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많이 나가서 여기가 돌아온다고 해서 올라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 기업들이 과연 지금 뭐 상사라든지 아니면 도요타라든지 일부 반도체 그런 부품 소재주들을 제외를 하면은 크게 지금 돋보이고 있는 그 종목들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확률은 많이 적지 않겠냐라고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네, 근데 오늘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정말 다행인 거는, 그래도
어제 많이 빠졌지만 오늘 조금 회복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일은 조금 더 회복을 해주면 너무 좋겠죠. 너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로 국내 기업 70%가 이제 매출이나 수주에 영향을 미칠 걸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중국 내 재고 물량이 이제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건데 좀 표를 보여주시면요. 그 오늘 대한항공회의소가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네, 죄송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중국 내 완제품 재고율이 올해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내수 경기 회복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완제품 재고가 늘어나면은 저가 공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표를 보면은 완제품 재고율은 이제 코로나 기간 소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2020년 10월에 7% 정도였는데 2022년 4월 20%로 이제 급등했습니다. 이후 중국 기업들이 과잉 생산된 재고를 해외에 저가로 수출하면서 이제 처분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고율이 1.68%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중국 경기 둔화세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제 완제품 재고가 4.67%로 이제 다시 쌓이는 추세입니다. 네.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전국 제조기업 2,2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 네. 응답 기업의 27.6%가 중국 제품의 저가 수출로 실제 매출이나 수주에 영향이 있다고 이제 답을 했고 네. 또 지금까지 영향은 없지만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포한 기업도 한 42%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좀 우려를 포한 걸로 보이고요. 네네. 또 중국에 대한 피해가 이제 국내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수출이 더 심각한데요. 네네. 근데 또 업종별로도 차이가 큽니다. 이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특히 이제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경영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61.5%, 2차 네. 전지를 보면 이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의류 쪽,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그 다음 철강, 전기 장비 등 순이고요. 이 업종들은 이제 전체 업종인 평균이 27.6%보다 이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네, 옆에 그 평균이 보이죠? 네, 막대기. 아, 네. 네네. 평균이 27.6% 지금 실제 영향이 있을 네.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이제 2차 전지. 61.5%가 2차 전지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반면 자동차나 의료 정밀이나 뭐 제약 바이오 이쪽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중국의 영향을 덜 받는 기업들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피해를 보냐? 일단 국내 기업들이 보는 피해는 이제 판매 단가가 하락한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수 시장의 거래가 감소되는 것도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밖에도 뭐 해외 수출 시장 판매가 감소하거나 뭐 중국 시장으로 수출을 감소하는 것도 이제 피해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많은 기업들이 고부가 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좀 품질 향상으로 네. 뭐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기업들이 그 기술력과 품질을 통해서 대응한다 하지만은 중국 기업들도 많이 기술력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 대해서 뭐 배터리도 그렇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배터리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피해라기보다는 영향을 좀 받고 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국내 대표 기업이었던 LG엔솔이라든지 SK온,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네네,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떨어지게 되면 단순히 그 셀 업체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밑에 이제 딸려있는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퓨처엠, LNF 이런 업체들이라든지 또 다른 분리막, 음극재 이런 기업들까지 다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다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가 공세, 그쵸. 저가 공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많이 우리가 여파를 입었는데 이게 항상 이야기를 나오는 게 그럼 저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높은 기술이잖아요. 네네. 근데 높은 기술을 비싸게 팔면 안 팔려요, 사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내 셀 업체들도 결국에는 미드니켈이라든지 똑같은 LFP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중국 기업에 비해서 우리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가격은 불리해요, 확실히. 그러면은 기술 말고 또 다른 걸 조금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뭐 배터리 쪽을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안정성 같은 거겠죠. 배터리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뭐 최근에 뭐 화재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안정성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수율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낫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확실히 공급이 잘 되고 AS가 잘 되어야지만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이거를 꾸준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어필을 해야 될 거고요. 사실 정부도 좀 지원을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해줘야 될 거고 네네.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73.3%가 5년 이내에 중국 기업들이 따라잡을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정부의 정책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의료정밀 이쪽은 확실히 우리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제가 조금 의외였던 거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이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은 저가 그런 이제 복제약들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실적에 영향은 없지만 향후 피해 가능성은 또 가장 지금 높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정부에서도 사실은 단순히 그냥 기업에 맡길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조금 많이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지금 TMF 관련해서 오늘도 정부에서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업데이트 할 겸해서 가져왔습니다. 정부가 이제 오늘 이제 TMF 정산 피해 기업들에게 이제 약 5천억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조금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7일부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이제 판매자 유동성 지원 방안을 시행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걸 보면은 지금 현재 총 정산 지원 규모 자체가 2,745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5월달 정산 지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7월 31일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뭐 6월달 거, 7월달 거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산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금 이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은 사실은 저리 대출을 많이 도와주고 또 이제 대출 이제 만기를 상환하는 걸 좀 연기를 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정책금융기관에서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이제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3천억 원 플러스 알파의 협약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한 기업당 30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서 최대한 공급하되 이제 3에서 30억 원 구간에서는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30억 원을 초과하는 정산 지원 피해를 당한 기업일 경우에는 신부의 일반 보증 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하시려면 이제 전국 99개 신부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을 하면은 신부에서 이제 보증 심사를 한 후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최저 3.9%에서 4.5% 금리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서 이제 1%포인트 이상 낮은 우대금리를 받기 때문에 지금 피해 기업들이 조금 많이 신청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쪽에서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미정산 금액을 최대 한도로 이제 최대 1억 5천만 원 또 이제 10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중진공이 3.4%, 소진공은 3.51% 수준의 금리로 지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9월부터 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관계부처와 이제 업권별 협회에서는 긴급 대응반을 편성을 해서 수시로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요.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정부에서 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또 지자체 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젠가 이제 경기도에서 1,000억 원 가량의 지금 정책 자금을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7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랑은 이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요. 서울시 지원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입점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 자금은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 되고 보증료 포함 총 연 3.5%의 고정금리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희망 동행 자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대환 대출 방식으로 이자 차액 2%를 보전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와 보증료를 면제를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또 시에 따르면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자금은 미정산 한도 내 이제 최대 1억 5천만 원, 변동금리 3.51% 조건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위메프와 이제 팀원 같은 경우에는 사태가 이제 조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피해자들, 쉽게 말하면은 그 소비자들 피해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여기 입점했던 그런 이제 판매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구영배 대표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되 이제 어쨌든 소상공인이라든지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산 대금을 지원을 받아야지만 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회사가 계속 이제 운영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고용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정부라든지 또 이제 국회라든지 또 이제 지자체 쪽에서는 이쪽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다음 소식 한지원 제가 기자. 준비했는데요. 그 서울시내 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한 거 사진 보셨나요? 혹시? 못 봤는데요. 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네. 그 서울시내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 입국했습니다. 그 가사관리사 100명은 앞으로 4주 동안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부터 서울시민 가정에서 이제 돌봄 가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이 시범 사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신청 자격은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시민 가구만 일단 대상으로 하고요. 오늘까지 신청자를 모집 중인데 네네. 그 지난 1일까지는 이미 422가정이 신청을 했고요. 네. 하루 4시간 월 119만 원 가량의 비용이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이 다음 표를 띄워주시면은 일단 이렇게 비용이 있는데 이게 네. 좀 비싸다고 논란이 됐어요. 네, 영어와 한국어 둘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이제 검증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처음 도입하면서 논란과 그 우려가 여전한데요. 일단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는 아이돌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아이돌봄 업무로는 이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좀 이게 가사 업무가 가능한 것과 불가 업무가 있는데요. 네. 아이돌봄 업무로는 이제 분유, 수유나 뭐 이유식 조리, 아이 모욕시키기 뭐 이런 게 있고 네.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이제 일부 가능해서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에는 어른 옷 세탁과 건조, 뭐 어른 식기 설거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쓰레기 배출이나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이냐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는 이제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어른 음식 조리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좀 기준을 네. 좀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걸 보고 나서? 되게 현실적인 상황이랑은 조금 되게 먼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육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음식을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유식을 만들면서 이제 어른의 음식을 안 만들고 뭐 아이 옷은 빠는데 어른 옷은 안 빨고 네네. 못 빨고 이것도 되게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그쵸, 않나 사실은 싶기도 이게 하고요. 네. 딱 잘라서 이렇게 이것만 해라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이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가사 관리자들의 이제 고충 해결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좀 보완돼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네네. 또 이번 시범 사업은 6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들의 고용은 어떻게 유지될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그 정부가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네. 이미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1,200명으로 늘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좀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논란이 됐고요. 네. 또 이제 단순히 외국인 그 가사 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큰 게 네. 그 아이들 돌봄 말고 네. 영어 교육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돌봄 인력이 아니라 그 영어 강사를 이제 쌍값에 고용한다는 그런 좀 논란이 있고 그래서 사실 외국인이 뭐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지금 시대가 오고 있는데 네. 조금 이게 어떤 해결책을 될지는 네, 좀 더 지켜봐야 한 상황입니다. 그 이분들이 결국에는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네네. 영어도 할 줄 아시는 네, 분들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진짜 요즘 영어 유치원 아세요? 네, 영어 알죠, 유치원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저 때도 있었습니다. 영어죠. 네, 영어 유치원 같은 네. 경우에는 요즘 보면은 뭐 싸면 한 150만 원대, 이제 비싸면 한 300만 원 정도까지도 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지금 아까 보니까 한 달에 월급이 한 119만 원이요? 네네. 하루에 근데 4시간 4시간씩 기준입니다. 주 네. 5일을 이용을 하면은 119만 원이다. 그리고 8시간 근무하면은 238만 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아. 월급 수준의 비용이 이제 지출이 될 것 같은데 이야,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네. 이런 데선 지금 이게 필리핀 가사노무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널리 보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널리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최저임금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임금을 적용할 때도 그러면은 그 나라에 맞는 임금의 기준으로 적용할 거냐, 우리나라에 맞는 걸 적용을 할 거냐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가깝게 적용이 되기로 된 거고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과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방금 한지원 기자가 말한 대로 영어 교육을 위해서 만약에 이분들을 드린다고 하면은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뭐 필리핀 영어 수준이라고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필리핀 분들 이게 발음이 조금 약간 다를 뿐이지 영어를 잘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런 그 가사 도우미를 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등 교육을 받고 오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균 임금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게 되면은 한 30만 원 내외 정도가 지금 일반적인 그런 회사원들의 연봉 수준이고요. 굉장히 많이 돈을 버는 분들도 50만 원에서 60만 원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홍콩, 싱가포르 100만 원 받고 어떻게 사냐라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숙식이 다 제공이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받은 돈 대부분을 그 본국으로 보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렇게 비싸게 만약에 모셔와서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필리핀 자체 내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자체에 조금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왜 싱가포르를 가고 홍콩을 가냐. 그냥 한국을 가지.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전체에 약간의 다른 파장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네, 좀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오면 이분들도 숙식을 네, 제공을 네, 받는 따로, 거죠. 따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좀 이상하겠네요. 4시간밖에 일을 못한다. 그런데 24시간 이 집에 상주를 하고 있다. 과연 그게 지켜질까요, 잘? 그러게 또 갑질 논란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인권 문제도 당연히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네네. 많은 좀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제가 어제 그 인천 청라의 그 EQE 벤츠 전기차 네네.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CATL 배터리인 줄 알았는데 뭐 그 알고 보니 페로시스였다라는 걸 제가 어제 단독 보도를 드렸는데, 이게 뭐 CATL을 뭐 감싸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잘못된 정보가 지금 계속 퍼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였던 거고, 제가 또 저도 처음에는 CATL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 CATL이 아니라 페로시스라고 하는 한 글로벌 한 9위, 10위 정도 하는 중국의 조금은 작은 배터리 업체 거를 탑재를 한 거 이제 확인을 하면서 어제 제가 이렇게 보도를 드렸던 건데, 문제는 이제 뭐 배터리가 어떻게 장착됐느냐 보다도 화재가 이제 이미 발생을 했고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 화재 수습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피해 보상, 그리고 이런 게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또 불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EV6 차량이 불이 났습니다. EV6 같은 경우에는 뭐 기아의 EGMP 기반의 전기차다 보니까 SK-on의 배터리를 지금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화재가 어디서 났냐면은 그 충남 금산군의 한 주차 타워에서 이제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 기아 EV6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오전 5시쯤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1시간 30여 분 만에 이제 화재는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0대 남성이 임대를 해서 타고 다니던 차량인데, 뭐 결국에는 뭐 전날 오후 7시쯤에 주차를 해서 충전기를 꽂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불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SK온 측에서는 일단은 배터리 쪽에서 화재가 난 것인지 확인을 아직까지는 화재의 원인이 이제 배터리인지에 대해서 지금 감식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하고, SK온 쪽에서는 아직까지 글로벌리 봤을 때 SK온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충전기도 어쩌면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뭐 배터리 전기차 보급이 한 10년 정도 됐고, 그런 만큼 이제 전기차 충전기 자체도 보급이 이제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충전기도 오래됐을 경우에 여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충전기 안에 있는 배선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이라고 하는 그 충전건, 거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충전기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조금은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에서는 아직까지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이제 소방당국과 경찰당국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불이 연속으로 나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아파트들은 이제 지하 주차장에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 진입을 금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뭐 사옥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를 못 되게 하겠다라고 했고, 일부 뭐 언론사들도 지금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좀 한 5년 정도 전일까요? 6년 정도 전인가, 그때 이제 BMW 화재 사고가 있었을 때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차량들이 막 불이 나기 시작했을 때 주차 타워라든지 주차장에서 우리는 BMW 차량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막 편말이 붙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이제는 전기차 전체로 넓어져서 지금 이제 뭐 벤츠 전기차만 받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전기차 자체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 말로는 이게 과연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금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진입 금지가 과연 이게 이런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화재는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번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지금 배터리 셀이 문제의 원인으로 많이들 이제 좀 분위기가 흘러가는 상황이긴 한데,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만 막는다고 해서 이게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예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 그리고 만들 때, 또 하나는 이제 국토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기준 승인을 해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명확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배터리 실명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내가 타고 있는 전기차에 어떤 제조사의 배터리가 장착이 됐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구매할 때 어느 회사의 배터리가 장착됐는지를 알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는 소비자의 알 권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ESG랑도 사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요즘은 조금 이제 ESG가 많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진 않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ESG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배터리에 대한 실명제가 ESG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OECD 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배터리 원산지나 제조회사의 출처를 숨기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등 불공정한 표시로서 지양을 해야 된다면서 식별력이 낮은 상표 사용으로 화재,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에 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2월 달부터는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를 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배터리 실명제를 같이 도입을 하면은 소비자 안전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댓글에 지금 이번 달 전기차 출고 받는 사람인데 마음이 무겁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같은 전기차인데 네네. 다른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화제가 많이 났던 코나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니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차는 LG가 들어가 있고요. 어떤 차는 SK가 들어갔던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지금 화제가 또 많이 지금 이번 화제가 발생했던 벤츠 EQE 같은 경우에도 어떤 차량은 CATL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차량은 페르시스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하는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최소한 들어갔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은 불만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침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지금 1분 남았는데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면은 방금 이제 말했던 그 청라 화재 지역에 좀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서 네. 행정부 인천시가 이거를 건의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행정부가 오늘 선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좀 냈는데 네. 우선 이제 인천시가 요구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역 주거비를 이제 일부로 이제 국비를 받을 수 있고 앞서 이제 뭐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같은 납부 유예 혜택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인천 행정부에서는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하면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나 아니면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선포가 되는데 이번 화재는 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좀 이제 피해자들은 대신 좀 불만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되게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데 현재 주민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이게 10곳의 대피소에 수용 중인데 이재민이 한 696명 정도 되고요. 네. 해당 아파트는 이제 수도나 전기세가 아직 공급이 불가능하고 또 입주민 전체가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부에서는 좀 자동차 화재로 인한 거니까 또 인명피해도 없다 보니 좀 긴급 구호비 2천만 원 정도만 해서 이제 좀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은 좀 이런 걸 원하지만은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힘들다 이런 입장이고 서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별재난 지역이라는 건 사실 기준이 있을 텐데 네네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좀 많이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이제 인천 쪽에서는 거부를 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계속 뭐 배터리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나는 벤츠를 샀는데 네. 중국 배터리가 있었어? 몰랐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CATL도 아니고 이거였어?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배터리를 넣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형 니로라든지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CATL의 NCM 배터리가 지금 장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은 이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